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5회 2부 시작합니다. 와! 항상 그 2부는 좀 점잖게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힘을 줘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오늘 비정규직,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이야기 1부에서 나눴는데 2부 역시 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주연합노조 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 김옥주 지부장 나오셨고요.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현재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미생보다도 훨씬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미생이 아니고 완전 미물이네, 이 정도면. 비정규직은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많은 차별을 받게 마련인데 언제 해고 또 뭐 언제 계약 해지를 당할지 모르고 일하는 동안에도 차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그게 뭐 그렇게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요. 그거 앉아가지고 왜 톨게이트 돈 받는데 앉아서 뭐 돈 좀 집어주고 뭐 동전 이렇게 바꿔주고 편안해 보이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톨게이트 입사를 하려고 주부시잖아요. 네네, 지금. 하려고 했는데 편안해 보여서 혹시 거기 입사하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네. 저 사람들 진짜 일이야? 좋은 회사다, 좋은 직장이다. 여기 앉아가지고 진짜 돈만 받으니 되게 좋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기 개통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시골을 가려면 구리 톨게이트를 지나다녀요. 그래서 나도 저기 꼭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화 구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 달 만에 현실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도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됐는데 같이 입사한 언니가 거기 보면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업소 부스 박스 안에 저희가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창이 있잖아요. 유리창. 네. 거기가 이제 미닫이로 되어 있는 창이고 또 밖으로는 위로 이렇게 셔터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창이 있어요. 두 개 이중문이에요. 근데 올릴 수 있는 창을 올려서 옆으로 이렇게 딱 걸면은 그게 걸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이 도중에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손을 갖다가 꼭 창문에다 이렇게 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뚝 떨어지니까 손가락에다 찐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언니가 이거에 대해서 일을 하다 어쨌든 다쳤잖아요. 산재는 산재. 예, 산재 처리해달라. 나 이래서 다쳤으니. 네.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는 산재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언니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뒀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현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일단 사람을 막대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만뒀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 힘이 없잖아요. 그게 힘이 없어.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건 당이나 실제로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맞아요. 그만두는 거죠. 아휴, 이런 슬픈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입니다. 왜 비정규직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인 거죠.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정규직이란 이름 하에 사실상 그 국민의 한 절반 정도를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착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뭐 정규직이 한 55% 정도 그 정도 임금만 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도 보장이 안 되고 뭐 또 이렇게 미래의 삶도 계획할 수가 없고 처우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냥 임금만 낮은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임금을 오히려 더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완전히 정말 그 노동자의 절반 정도를 내부 식민지로 완전 착취하고 있는 구조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꼼수를 싹 부려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는 그런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 외국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 하고는 싶어 하는데요. 뭐 똑같이 사람 사는 데가 거긴데. 돈 좀 아껴보려고. 네, 일본 같은 데는 거기도 초기에는 비정규직 되게 조금 줬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라고 난 알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미풍양속에 반한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너무 조금 주는 건 안 된다고 해서 한 80% 정도 수준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방학 때 일본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오잖아요. 똑같은 알바인데 뭐 세븐일레븐인데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도 일본은 우리처럼 후려치기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하거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주거나 국회에서 입법을 제대로 하거나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이 요즘 그래. 비정규직 관련된 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 회사 측이 유리하게 해서 그 판결을 많이 내려줘요. 쌍용차 같은 경우. 그건 큰 데니까 좀 나은 거예요. 10명 있다, 15명 있다. 그래서 좀 부서 없앤다고 무슨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보니까 법원도 사용자 측에 너무 유리하게 해주고 국회는 공전 상태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파견 늘리는 쪽으로 더 법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정규직보다 더 나쁘게 갈 거거든요. 정부는 차경관이 쭉 끌고 가잖아요. 개새끼들이 이런 4년짜리 뭐 만든다 그러고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헌법재판소 같은 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미풍양속 그러니까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떠오르는데. 근데 정상적인 헌법에 있는 행복 추구권을 놓고서 누군가 헌재 가서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서 이거는 좀 미풍양속에 반한다. 내지는 헌법의 보편적 행복 추구권에 반한다라고 판결 한번 내리면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그 가망 없어 보이니까 안 올리는 거죠.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의 비정규직들은 어디다 기대야 돼? 기댈 데 없죠. 아무데도, 지금. 기댈 데 없죠. 기댈 데가 없어. 내 스스로 뭘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조직하는 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정규직 노조라고 했던 그 민주노총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문제 다루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늦고 그다음에 좀 진지한 고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 몇 사람이 좀 나섰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관심 없어요 보니까. 그 지금 오늘 나오신 서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부장 우리 옥딜님, 아까 이제 아까랜다. 지난주 일부에서 이야기하시길 굉장히 인권의 문제에 속한 어려움들, 그러니까 뭐 용변을 제대로 못 본다든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가지고 간다든지 너무 멀리 뭐 10분을 돌아다녀 화단 쪽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그 톨게이트 고속도로에서 그 톨게이트 안에서 돈을 받는 분들의 어려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부스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저희가 받는 게 거의 자동차잖아요. 그럼 매연들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물며 일주일이면 한 3-4번 정도는 뭐 16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좁은 부스 안에서. 16시간을 일한다고요? 네네. 8시간씩 교대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8시간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제 뭐 또 아줌마들이다 보고 하니 뭐 연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일이 생기면 또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6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이면 8 정도가 거의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무자들이. 뭐 하물며 뭐 허리 디스크는 기본이고 이제 뭐 성대결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이라고 해갖고 내부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CS를 하게 되면 그 솔톤으로 이렇게 꼭 목소리를 내야 돼요. 솔톤. 네. 솔톤이 도레미파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솔. 도레미파솔. 네. 이렇게 솔. 네네. 솔 어떻게? 그러면 네, 거스름돈 솔톤이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런 이런 식으로. 들리게. 왜냐하면 예. 쌩쌩 소리가 나니까 예. 그렇게 교육 받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하루에 2,000대 이상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네. 네. 뭐 거스름돈이 필요하십니까, 고객님? 그렇군요. 1,000원 주십시오, 고객님. 뭐 이렇게 네네, 소리를 맞습니다. 높여서 예. 그게 누님 그렇게 하면은 잘려요. 왜? 화난 것 같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게 흠이야. 민원 들어와요. 아니 왜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민원 들어온대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가다가 민원 넣어요. 정말요? 네. 카드에 써가지고서 이렇게 부지런히 사시는 네.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목소리가 나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네. 근데 성대결절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한 이제 뭐 척추 측만은 기본이고. 이 생각 드네요. DJ 정부 초기에 청와대 민원실에 어떤 걸 도입했냐면요. 누군가 이제 민원을 내잖아요. 그럼 다 모여서 그 청와대 민원실로 와요. 그러면 그거를 총리실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온 과정에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반드시 본인한테 확답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됐다 혹은 무슨 이유로 안 됐다라고. 어디다가 넣는다고? 누나도 청와대에 넣을 일이 있어, 민원을. 그러니까 청와대 이렇게 민원을 넣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게시판에 쓰더라도 그래서 그때 에너지 관련된 거는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터널에 조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데 불이 너무 화나다고 그 민원이 청와대 도로에서 나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조도를 낮추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편지 썼죠. 저희가 이 에너지 절약처럼 낮추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고 그렇게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다가 그러니까 당장 비정규직 문제는 못 풀고 임금은 못 올려주더라도 인권이라든가 부당한 갑질에 관해서는 이를테면 비정규직 종합 민원센터 같은 걸 하나 열어가지고서 이런 치사한 것들 있잖아요. 화장실 문제 뭐 이런 거 성추행 이런 거는 바로 고발하게 해서 그 문제는 처리를 해가지고서 어쨌든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본인한테 주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좀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라고 민원을 넣어줄 수는 없겠니? 저요? 청와대 민원 저는 야당이에요. 야당인데 안 들어주겠구나. 제가 얘기하면 할 것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당에 누가 이런 걸 하겠어요. 김문수. 할 사람들이 없지. 김문수가 왜 해?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래 그 청와대에 있던 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총리실에 뭐 부패한 거 이렇게 신고하게 하는 거 2개를 빼가지고 다시 뺀 거거든요. 이재호가 그거 위원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중요한 일부를 떼서 비정규직 문제만 다시 청와대로 보내면은 이거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서울고속도로라는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이 86%를 가지고 있고 다비하나 이머징이라는 회사가 이제 14%를 가지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관리하신다고요? 일산에서 태계원 구간 36.3km 그렇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운영 주체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지만 톨게이트는 외주 용역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옥딜님은 언제 처음에 노조를 결성하셨어요? 그 초창기 멤버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가 노조를 개입하게 된 거는 올 5월 달에. 아유, 제 작년이네. 네, 14년 5월에 했습니다. 14년 5월이면은 얼마 안 됐네요. 네. 왜요? 왜 결성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많이 당하고 그리고 아파왔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목소리를 좀 높여서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더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제 저희가 했고 그리고 사측 즉 한덕 엔지니어링 그리고 서울 고속도로가 저희에게 임금에 대해서 너무 적절치 않는 임금을 주는 상황이 돼버려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울분을 터뜨린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14년 1월 1일 날짜로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니까 회사가 바뀌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불안한 게 그 고용 안정. 그거죠. 회사 주체가 계속 바뀌어. 예. 고용 안정인데 이제 그 지금까지 저희 한 6, 7년을 그 한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1월 1일 날짜, 14년 1월 1일 날짜로 한덕 엔지니어링이 저희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찰제라고 해가지고 네네. 서울고속도로가 입찰을 해서 이제 한덕이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1월 1일 날짜로 다른 회사에서 바로 한덕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연차라는 것도 없어졌고 네. 월급도 삭감됐고 회사 맘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아줌마들이는 뭐 법에 대해서 압니까? 뭐 월급에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구나. 근데 전달 받아온 월급과 이번 달 받아온 월급 자체 금액이 틀리니 이제 회사에 저희가 이제 항의를 했죠. 근데 대략 얼마 정도 깎인 건가요? 저희가 한 18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그러니까 그 깎은 금액의 이유는? 월에 그만큼 깎였다는 건가요? 네네. 이제 그거죠. 전에 회사는 저희가 계속 그 한 회사가 계속 고용을 했잖아요. 뭐 직책수당이라니 뭐 이런 뭐 세월이 오래 흘렀으니까. 그것도 뭐 직책수당이라 해봤자 아무리 오래 흘러도 3만 원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실례지만 대략 얼마 정도 받으셨다가 얼마로 깎인 건가요? 그게 다 다르게 공개하시기 한다는가? 뭐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틀려요. 근데 지금 얘네 한덕이 지금 저희 월급을 측정한 월급이 18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전이에요. 세금 떼기 전. 세후는? 세후는 지금 세후는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죠. 대충 계산하시고 나오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전에는 그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의 한 15에서 18만 원 정도 깎이는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계약상에 보면 포괄임금제라고 되어 있어요. 포괄임금제. 예. 근데 이제 전에 회사는 모든 수당을 다 뭐 기름값, 뭐 식대, 뭐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해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수당으로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한덕이 들어오면서 이 포괄임금제를 통상임금제로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당을 다 없애고 뭐 시간의 수당, 야간 수당, 뭐 휴일 수당으로만 해서 188만 원에 최저임금 108만 원을 맞춰놓고 그 나머지를 거기 수당에 다 끼워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188만 원 중에 108만 원 최저임금 기본급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수당으로 조절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수당에 대해서 그 전에 맡았던 수당과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그 수당들이 다 어디로 갔냐? 기름값이 뭐 교통비미 뭐니 이런 게 다 어디로 갔냐라고 해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저희에게 뭐 오는 답은 포괄임금제에서 이번에 통상임금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수당에 거기에 다 들어갔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는 없어요. 이건 뭐야? 포괄임금은 뭐고 그러니까 저도 잘 통상임금은 모르겠네요. 뭐고 형님이 잘 뭐 아시나? 우리 웃디리가 아나? 아니 그냥 제가 보기엔 이름 아니 그 월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하는 말이죠. 그 통상임금이라는 건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들한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거기 맞춰서 이 수당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이게 결정되니까 그렇죠. 중요했던 거라서 비정규직은 그냥 얼마 줄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그거 별로 갖다 붙인 거구나. 상관도 없는데 그럼 뭐 깎으려고 하니까 갖다 붙인 명분이죠. 통상임금은 그러니까 통상임금 제대로 안 줬거든요. 그냥 이게 낮았는데 여기에 그 초과근로수당을 집어넣어서 역산하면은 노동자 1인당 몇백에서 몇천씩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대법원 가면서 큰 사건인데 비정규직은 뭐 그 줄 것도 아니고 이미 연간 계약인데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만 갖다 붙인 거죠. 수당 없애는 뭐 그러니까 편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규직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지급 안 한 통상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슈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뭐 해당 사항도 없는데. 수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 다 그 한 수당으로 묶어서 그냥 한 마리로 퉁친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노조에서는 어떻게 사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측이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체불된 거에 대해서 얘네는 지금 우리는 5,210원 최저임금의 기본급을 맞추고 있고 저희가 연장이 발생을 했을 때도 5,210원 곱하기 1.5배 를 주는 그게 연장 수당이 저희는 받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5,210원이 아니다. 그 이상을 줬다라고 계산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당이 있으니까. 예. 보통 이런 경우는 노조랑 회사랑 이 협상 테이블이 나오잖아요. 그런 총액을 먼저 합의를 해요. 총액. 예, 총액이 얼마다 그러면은 총액이 같으면은 임금이 줄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적으로는 바뀔 수가 있지만 총액을 딱 해놓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액은 준 상태에서 이 수당만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원래 노조는 총액 정하고 그 다음에 수당은 거기 맞춰 역산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똑같은 돈을 가져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 합의 상황 중에 정상적인 노조였으면 중대 합의 상황을 깬 거죠, 회사 차측이. 그렇죠. 총액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사측하고 싸워서 굉장히 피해를 볼 소지가 많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낸다 이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쌍차 그 왜 굴뚝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분들조차도 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하루에 무슨 100만 원씩 뭐 그런 걸 청구를 하고 회사에서 뭐 선배 가압류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노란 봉투 캠페인이 열렸던 것도 그런 손배 가압류를 개인으로서 지급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액수. 그렇죠. 개인한테 막 떨어뜨려 가지고 회사에서. 그래서 너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뭐 없던 걸로 해줘. 그리고 한 친구는 없던 걸로 해주고 계속 여기서 싸우고 있는 친구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사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게 불법으로 엮어서 잡아다 가두고 뭐 손배 가압류해서 망가뜨리고 이런 거. 기업은 불법을 저질러도 뭐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는 몰라도 손해 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법적인 논리나 이건 체계는 다 정비를 못했는데요. 손배 가압류에 관한 특별법 같은 거를 준비를 좀 해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진 않게 하자 그래서 그건 좀. 특별법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두면은 이거는 곤란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 파리 10대학 나왔으니까 그 선진국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총파업이죠, 그럼. 총파업이죠, 이런. 그래? 아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퇴직금하고 일하는 시기가 1년이, 그러니까 연금 개혁안을 내면서 비계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간은 월급이 없는 거죠. 퇴직은 딱 했는데 그리고 연금은 그 다음에 나오고 한 달 동안 파리에 모든 길 다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총파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총파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회나 정부나 어느 쪽에서 대신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안 해주니까 그럼 국회가 움직여야죠. 그리고 근데 국회가 안 움직이잖아요.
패야지 뭐 한 명씩 데려다가. 이거 안 하면 나 죽인다 하고. 패면 누구부터 패고 싶니? 근데 뭐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패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술을 먹고 2차 가서 내가 이런 법 안 만들면 넌 나한테 죽는다. 아, 형님 이거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유. 형님 이제 세지니까 막 패는구나 이제. 아니 배운 애들도 이런지 패고 아니 싶은 논리적으로 욕망이 따져보면은 이렇게 길이 없어요 이게. 논리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패서 고칠 수 있으면은 아니 패겠네요. 홍길동이 왜 집 나갔어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거의 그런 형을 형이라 수준이에요. 부르든지. 그리고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이에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일본이 파견 때문에 망한 건데 정규직만 해도 좀 나아요. 정규직은 자기 회사 사장이랑 걔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견은 걔는 본 적도 없어요. 모른다고 우르 뚝 떨어지고 2청, 재청, 3청 막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에서 막아야 돼요. 예전에 뭐 어떤 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선진국을 쫓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선진국이 다 아니라 그런 중남미 국가를 과정을- 쫓아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어도 참으면은 뭔가 좀 우리도 그런 반열에. 우리 97년부터 참고 있어요. 그래? 97년이 뭐야? OECD 94년에 가입했으니까 그때부터 참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게 지금 아니 자살률 희망이 올라가고 보이나. 빈부격차 커지고 노인 빈곤율 이렇게 세계 1위 되고 뭐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 비율 높아지고 고용 안정성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저 나오셨지만 파견직 같은 고용 형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 계약 기간 지금 뭐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이 지랄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그건 거죠. 지랄입니까? 아니, 지랄이 풍년인 거죠 진짜. 네. 십상시들. 십상시들. 아, 이런 게 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대근 출세하기 글렀어요. 포기했어요. 그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니? 2008년 금융위기 때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때 정권이 해고를 못하게 하고 정부가 돈을 쭉 줘서 거의 국영기업 수준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거 오바마가 걸어서 정권이 바뀌었죠. 개별적 파업, 해고 이런 거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리 해고를 하더라도 몇 단계 절차들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거긴 절차 어기면 그냥 가차 없더라. 네, 그걸 다만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좀 하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법적인 절차들을 지켜가면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정리해고가 쉬운 것처럼 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오면 낭떠러지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다니다가도 밖에만 나오면은 다른 직장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간부급들 되면 이렇게 뭐 좀 나와서 이렇게 자리도 잡고 뭐 그랬다 그러지만 요새는 웬만큼 해갖고는 삼성 뭐 다닌다고 해서 나오면 진짜 낭떠러지고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짜 미생에서 대사도 나왔지만 뭐 회사는 전쟁터지만 나오면 진짜 지옥이라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경찰이 단속하는 것도 사실 미국에서는 조금만 법을 어겨도 그냥 경찰이 굉장히 막 크게 막 폭력적으로 휘두르고 막 왜 우리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우리는 물대포 쏘잖아요. 우리 경찰.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경찰들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사람들을 다루냐, 라고 미국 경찰들처럼 좀 아주 단호하게 그냥 뭐 찾길 내려오면 막 곤봉 휘두르고 막 난리를 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미국 경찰이 안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미국은 철저하게 합법적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보호를 해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그게 중요한 불법하면은 건데요. 굉장히 처단하고.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장이 돼 있고요. 그걸 만약 어겼다, 아니 어긴다라는 게 뭐냐면 그걸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못하도록 하거나 그 자유를 이렇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면 난리 나요. 그런 건. 그러니까. 네. 대신에 이제 그리고 그게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엄격하게 집행을 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집행을 네. 근데 하고 합법에 대해서는 보호해주고.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 서민들한테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인도 가다가 뭐 조금 발 자꾸 내려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이 그 집회 자체를 불법화 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시비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간제데모도 하고 회사가 하고 그것도 엄연히 보면서 이렇게 눈 감아주고 집회 장소에서 이렇게 회사 측이 계속 집회 신고를 내버린다든지.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그런 걸 다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러면 우리 저 옥딜님. 네. 지금 우리 저 비정규직 이야기 하다가 뭐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노조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섭 주체가 누구예요? 뭐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예요? 아니면 한덕 엔지니어링이에요? 저희는 지금 서울고속도로하고는 얼굴 코빼기도 못 봤고요. 네. 한덕 엔지니어링이랑 하고 있어요. 법률로도 그게 그렇게 하는 거래요? 파견이란 제도가 하청, 파견직. 예, 하청이기 그렇게 돼 때문에 있어요. 그렇구나. 예. 우리가 왜 그때 그 영화 카트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마트 그 회사가 직접 고용을 어쨌든 하고 있던 비정규직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자르면서 이제 이 다른 제3의 그 이제 용역 회사에서 고용주가 되고 그 고용 업체가 파견하는 식으로 지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이제 일어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용역 파견 형태의 그러니까 파견이죠. 그렇지. 파견이다 보니까 서로 떠밀 수 있어. 그 일본의 유아사 마코토라고 그 일본 빈민운동의 대북격인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있거든요. 또 일본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민운동 활동가 중에 한 명인데요. 유아사 마코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책에 산 얘기인데 일본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노동자들은 파견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데 그 파견 회사가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한덕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가 조그만 회사였는데 파견을 확 키우고 나니까 재벌급 대기업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변화가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죠. 미생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 등쳐먹는 회사들이 대기업이 될 거죠. 원청은 코빼기도 못 보고. 네. 하청 준 그 회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어디죠? 한덕 엔지니어링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섭을 하는 도중에 이제 한덕하고 얘기가 안 되니 저희는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서울고속도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서울고속도로를 한번 찾아갔어요. 2번 정도 가서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했더니 어떻게 찾아갔어요? 바로 그 양주 영업소 옆에 서울고속도로 본사가 있어요. 찾아만 가면 뭐 만나주나? 네? 그러게요. 그래 갔는데 그 서울고속도로 그 직원이 그 늘상 우리가 그냥 지나다닐 때 그냥 출퇴근할 때 보시는 분이에요. 예. 뭐 소리 인사하고 그런 사람인데 얼굴에 정색을 하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우리 소유지에서 나가라.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그러면서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 부르겠다. 그래서 신고해 씨 그랬어요. 진짜 시까지만 네. 했어요. 뒤에 안 했어요. 뭐 약간의 발 뭐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요. 하고 싶었는데 네.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8년 이상을 일을 하면서 응? 뭐 돈을 벌러는 나왔지만은 나는 이 서울고속도로가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와닿는 거는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표적인 갑질이죠, 그게. 예. 전형적인 투명인간을 갑질다운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놈이 그러면 좀 그래도 덜 억울한데
대리 과장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서 아니 높은 놈 얼굴을 보야 뭐 얘기를 하죠. 대리니까.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리인 거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때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상실감 같은 거를 겪었을까.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얘기를 가서 이제 다 해줬어요. 이제 대표니까 대표로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농성 자리에 가서 직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또는 마찬가지예요. 다들 서울고속도로가 이제 내 회사라 생각하고 이렇게 몸담고 일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니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뭘 믿고 내가 일을 하겠냐. 끝까지 싸울 때까지 싸워야 되겠다.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그 한마디로 저희한테 더 심지를 굳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심지만 굳게 하면 뭐예요. 지금 천막농성이 70일이 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79일째 이제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할 때 불안도 하고 저희는 일주일이면 끝난다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노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아 일주일이면 뭐 처음에 그냥 뭐 텐트 치고 그냥 야영하는 듯이 그냥 텐트도 못 쳤어요 그때는. 그래요? 그냥 그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래,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진짜 좋은 얘기 나온다. 네, 그런 아니, 너무 순진하지 우리 두 캠파이어. 그런 아니,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했는데 낭만적으로 들리겠다. 실제는 전혀 안 그런데. 그죠? 추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렇게 조금만 하면은 일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네. 하셨던 네. 거예요. 주부님들이시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10월 27일 날 첫 농성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날씨도 그렇게까지 뭐 지금처럼 가을이고. 추운 날씨도 아니고 하니까 아 일주일이면 버티면 뭐 쟤네들 뭐 손들고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난이 아닌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해줄 것처럼 막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근무자들도 처음에는 아 그래 뭐 열흘만 하면 되겠지 뭐 며칠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일 불안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저 또한 아 오래 가면은 근무자들이 다들 주부이다 보니까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힘들어서 뭐 나몰라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 근무자들의 그 마음가짐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다는 거.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래요. 좀 굳건해요. 강해지고. 예, 굳건해요. 그리고 뭐 농성장에 나와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은 예, 꾸준하게 나오시고. 그것도 바닥 추울 텐데 뭐 스티로폴 깔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맨바닥에서 했어요. 근데 맨바닥에서 하다 보니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구호물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저희 이제 민주노총 이제 지부에서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시고 그 뭐 천막도 이렇게 좀 간소하게 치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좀 잘 수 있게끔 좀 스티로폴도 깔아놓고 약간의 좀 갖춰놨습니다. 옥딜님이 우리는 서울고속도로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했다. 몇 년 일하셨죠? 8년. 8년.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측에 뭐라고 말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랬다가는 어느 순간에 저희가 뭐 잘려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음 계약 때에 불이익. 계약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죠. 아마 조선조에 신문고가 나왔잖아요. 억울하면 북을 쳐라. 그때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투서라는 게 이제 이 견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랑 이런 데가 다 한통속이니까 투서를 할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억울해도 지금 뭐 국토부에 투서를 할 건지 뭐 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신문고라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누나는 아까 그 서울고속도로에서 그 직원이 앉아있던 직원이 당신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나가세요. 이게 대리로서 그 사람이 정말 공적인 말을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정규직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정규직으로서 비정규직 저 똑같은 사람인데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었을까? 근데 서로 이런 뭔가 그런 묘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아주 묘한 갈등을 그 사측에서 부추기는 거 아닐까? 작년부터 유행한 용어인데요. 공채 출신이란 말이 유행해요. 그래서 이 정규직도 그냥 정규직이 아니고 그 중에 몇 기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 공채 출신과 공채 출신이 아닌 사람은 정규직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정규직 밖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이 나눠지고, 무기계약직 밑에 전문계약직이 있고, 단순계약직이 있고, 그다음 파견도 원청 파견이 있고, 재청 파견이 있고, 삼청 파견, 그래서 10개 이상의 계급이 존재하거든요. 맨 위가 공채 출신이거든요. 아까 본 그 대리가요, 공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가 힘을 써야 공채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그 지랄들 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는 잘 모르겠지만 심리가 개새끼 심리죠. 아니, 뭘 몰라요. 그러니까 봐봐,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정규직이야, 너는 비정규직이야, 이런 딱지를 붙이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술책?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은 뭐 좀 디바이드 앤 룰, 그래서 분할 통치라고 그런 것도 하죠. 전문 용어가 있구나. 좀 더 심하게 하면은 디바이드 앤 콩커. 이거는 그 제국주의가 식민지 할 때 나눠놓고선 먹자.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을 계속 찢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을 다르게 해주고 차별화하게 하면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기, 사실은 약자의 가장 큰 힘은 연대, 뭉치는 거에서 나오는데 그걸 계속 신분을 나눠놔요. 그리고 못하게. 조건들을 나눠놓으면 뭉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지만 사실 정규직, 아까 형님이 이야기하는 뭐 공채 이런 사람들이 밑으로 가면 그 자기보다 지위가 약한 노동자들을 또 이렇게 막 되게 홀대하거나 뭐 또 부분적으로 착취하는 뭐 이런 이제 오히려 청청시야에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7층민, 6층민 그런 말 한 걸 봤거든요. 7층에는 공채 출신들이 있고 6층에는 파견직들이 있어서 7층민, 6층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슬프다. 이게 이제 파견직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건데 그 회사가 실제로 고용을 하고 일을 부려요. 직원들의.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담, 또 법적인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지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는 파견 용역 회사가 있고 그 용역 회사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적 책임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로는 그 예를 들어 서울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실제로 고용주로서 근무를 지시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드는 맞아요. 이런 구조가 정당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더 활성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고속도로가 저희를 안 만나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청 있지 않냐. 한다고 하고 해결을 해라. 알아서 해라. 자기네는 다 하청을 줬다. 이게요. 원래는 건설공사 할 때 하청, 재하청 뭐 이런 식으로 주면서 이게 이제 돼 있었던 건데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 뭐 IT 서비스 쪽, 그러니까 IT 뭐 이렇게 웹 개발하고 뭐 이런 쪽 노동자들한테도 이게 넘어가더니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 산업에 전 업종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전 업종은 아닌데 네.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전 업종에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네. 그런 비전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점점 지금 확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네. 하청을 금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저도 쓰는 표현이고 뭐 몇몇 분들이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삥땅 경제, 가로채기 경제라고 저는 봐요. 이걸. 그러니까 정말 뭐 고용을 하고 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아까 뭐 우리 민자사업 구조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돈은 뭐 국민들 세금까지 걷어들여서 뭐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서 먹는 놈들이 있고 근데 실제로 이 회사들은
이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처우도 못 받게 하고 그나마 뭐 법적인 보호 장치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에서 더 나가서 파견 용역직으로 만들어버려서 정말 어떤 제대로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지위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도록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아주 탐욕스러운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 빼먹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서민 경제가 계속 붕괴되고 그래서 돈이 돌지를 않죠. 그게 나중에는 이런 나라가 가는 길은 결국은 멕시코나 필리핀 같은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가는 길은 ม็xi코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임금 체계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보는 거 요거는 독일 사례인데요. 독일의 지역 임금 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업종 정도로 우리는 같이 임금을 주자고 했는데 독일은 한 지역 내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 비슷하게 주자라는 그 방향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진짜로 이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문제가 없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시간을 몇 시간 일하면 비슷하게 받는다. 궁극의 낙원의 모습이죠, 그게. 그러니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지금의 현실. 대통령이랑 차경은 행복하잖아요. 뭐 몇몇 사람만 행복하겠죠. KBS 사장도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방송하는 우리 옥딜님께 좀 희망을 드린다면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실 더러워서 지금 이러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크게 웃은 저 곰탱이 사진 찍는 저 사람 있잖아요. 네. 제일 가난하네 여기서. 제일 가난한데 행복하잖아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심지어 차도 외제차예요. 그리고 뒤에서 웃고 있는 우리 우연님, 저분도 저기 작가인데 저 후리예요, 후리. 저 뒤에 있는 작가 더 후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후리한데 그러니까, 너무 바빠. 그러니까 더러우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더러워서 C까지 나온 상황에 그러나 더러운데 갈 데가 없어. 진짜 진짜 뭐 어떻게 더러워도 참아야지, 그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더러워도 참아야지 하면서 만든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겠냐고. 아니지. 그 더러워도 참아야지 하면서 일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이 휘청했잖아요. 근데 도요타가 잠깐 전 세계 1위로 올라왔죠. 근데 우리는 그때 도요타는 정규직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30대 대란이 벌어진 게요. 거기도 파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견 노동자들을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세계 1위 기업인 도요타에 있던 사람들이 딱 잘려나가면서 잠리스죠. 그 다음에 회사 아파트 살았거든요. 나가니까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 크게 한번 휘둘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도요타 위기가 와가지고서 리콜 사태 있었잖아요. 그 도요타 회장이 막 사죄 절하고. 맞아. 미국에서. 그 정규직이 아니고 이 원청 대하청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았을 것 같지만 기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품질 관리가 문제가 생겨서 도요타가 이렇게 다시 뺏겼거든요. 지금처럼 해놓으면은 당장은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혁신 창조, 그다음에 품질 관리 문제가 생긴다는 그 도요타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경쟁력 떨어진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저 옥딜님 같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건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이나 파견 고용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아직도 너무 경직돼 있다. 좀 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청와대 주장하고. 비서실장 좀 해고시키고 장관님들 좀 해고시키게 해주면 좋겠네요. 오늘 대통령께서 저 기자회견하면서 비서실장은 내가 꿋꿋이 지켜주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요? 고용 안정성은 나이가 좀 먹어야 생기네. 어떻게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선띠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준다면.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성이 그렇게 경직돼 있지 않아요. 뭐 실제로 굉장히 해고 쉽게 하고 있고 실제로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요번에 인사를 하면서
뒤로는 사상 최대의 뭐 고용 학살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잘라냈대요. 근데 그게 언론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구 잘라내도 사실은 지금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노동 유연성이 경직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형님책에도 사실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됐을 때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노조가 이렇게 뭐 3자 연대를 해서 그 아주 튼튼한 고용보험 기금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재훈련할 수 있고 재교육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숙련된 인력이 돼서 다른 뭐 직장을 찾아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돼 있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잘리는 게 그렇게 두렵진 않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잘리면은 그냥 막 낭떠러지가 되고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뭐 이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식의 뭐 프레임을 퍼뜨리면서 자꾸 뭐 이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뭐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낭설이고 거짓말이죠. 저는 기준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직업에 있으면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싶다라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직업을 많이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정규직 상태에서 연애도 유예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업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 단위는 이 정도 조건이면은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자식도 낳으려고 한다. 그렇지. 거기 맞춰야 되는 거죠, 기본은. 안 그러면은 이 사회 재생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을 건데 그럼 누가 이 나라를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파견 근로직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고용주가 법적인 의무들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가 고용하도록 하는 게 맞죠. 이건 정말 어떤 실컷 노동력을 부려먹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혀 안 진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견직을 사용하는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꾸 이 노동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또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예를 들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 아니 정규직 어렵게 됐다 내가. 정규직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비정규직이 떼써서 정규직이 되려고 그러냐. 니들도 능력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려보면 알겠죠. 지도 잘려보면은. 정규직은 못 자른다며. 왜 못 잘라? 지금 선대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삼성에서 학살을 했다고. 제가 이제 노조에 가입해서 청계에 이제 집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길거리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정규직 탄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우리가 밖에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억울하면 공부해서 시험 봐. 정규직 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규직은 연령 제한이 있고 다 그래서 딱 떠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에서는 그렇게 자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해버리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발상이고. 그러니까 어떤 못 사는 나라도 거기 잘 사는 나라미 한 사람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크게 불안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그런 구조가 계속 형편없이 나빠지고 있고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야 네가 좀 잘 분발해서 너만 좀 잘 먹고 잘 살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그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 나름대로 비정규직 해법을 내놨는데 정규직이 너무 특혜를 받고 있으니까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거나 정규직이 받는 대우를 깎아가지고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자. 이런 식이던데 우리 저 입에 거미줄 쳤던 용띠리가 좀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예.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정상의 비정상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정권에서 역점을 둬야 될 문제다. 예. 역점을 두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잘 금태에서 서울고속도로에서 이제 5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이 지금 국민연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직접 이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방관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 무책임한 이제 행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연금한테 저희를 고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서울고속도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직접 고용을 해달라. 그 세 분이 상임이사예요? 아니면 저기 사회이사예요? 상임이사로 알고 있어요. 아, 상임이사가 3명이나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이. 많이 와 있네 그럼.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산업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 정책이란 틀을 놓고 이 산업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그 밑에 노동은 이렇게 재생산하겠다라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정책을 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별 특징이 있고 회사별 필요한 고용 형식이 있고 노동의 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정부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시켜야죠. 그러니까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 같은 거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근데 그런데 이렇게 기사 쓰면 근데 아무도 안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앞에서 뭐 좀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그런 처우 그러니까 뭐 임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인권도 없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아니, 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구조는 이건 진짜 음단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경제만 돌아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인권, 휴식 시간, 최소한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렇게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 기준을 어긴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파견직 근로자 이런 요건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뭐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맞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야당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야구팀을 보면은 타자만 있고 투수가 없어요. 투수가 좀 굳은 일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자들 보는 데서 홈런 치고 이런 건 다 하고 싶은데 구원 투수나 무슨 중간 개투 이런 게 없는 이상한 야구팀이더라고요. 자, 오늘 누나는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굴뚝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스타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도 부당해고에 맞서서 노동자가 굴뚝 농성을 하고 있어요. 차광희 씨라는 분입니다마는 벌써 200일이 넘었습니다. 이분의 말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 높고 가파르고 외로운 공장 굴뚝이로 오르고 싶다 했는가? 언제 우리가 이 추운 겨울 땅바닥을 기고 싶다고 했는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일자리 하나를 위해 몇 번이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 못된 세상을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아, 정말 오늘 절절한 이야기, 바쁘고 힘드신 시간일 텐데 시간 내주신 우리 옥딜 서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부장이신 김옥주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오체 투지로 천막 농성으로 싸우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저 하늘 높이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굴뚝 농성하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아주 잘 들리게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